그날 밤 크리스토퍼 리드의 저택은 너무나 완벽하게 느껴질 정도로 무겁고 답답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침대에서 잠들었지만 날카롭게 눈을 뜨며 벌떡 일어나 앉자 고요함이 깨졌죠. 무언가 그를 깨운 겁니다. 그는 가운을 걸친 채 이성보다는 본능에 이끌려 어두운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걷는 동안 부자연스런 정적이 그를 감쌌죠. 그건 단지 고요함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의심이 커지자 크리스토퍼는 근처 테이블에서 와인잔을 집어들고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텅 빈 복도 아래로 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언가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셀러 씨와 부국장, 그들의 경고가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자 온몸에 오싹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그는 그들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언가가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발의 남자가 등장했다. 그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뒷짐을 진 채 복도 저편에 서 있었고 크리스토퍼의 감각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두 존재가 그의 뒤에 서 있었는데 고요했지만 확실했다. 크리스토퍼는 돌아보지 않고 정체를 밝히라 했으나 금발 남자는 그에게 집중치 않았다. 그는 시선을 살짝 들어 올린 후 마수의 언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은 크리스토퍼가 아닌 그의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빛의 조각이 계속 인간을 수용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남자는 그를 무시하고 조용히 하라며 이 대화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너머 그와 연결된 무언가에게 말하고 있었고 그 말은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크리스토퍼를 감쌌습니다. 그의 몸이 불타오르며 형태가 부풀어 오르고 변형되더니 마침내 더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채 그는 분노로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죽을 것이라고. 그의 뒤에 있던 두 존재는 인간이 어찌 영적 존재가 되는지 이해 못한 채 경외심으로 그의 변신을 지켜봤죠. 그러나 크리스토퍼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방출하며 금발 침입자에게 돌진했습니다. 충돌이 벽을 뒤흔드는 동안 불길이 저택을 집어삼키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파괴의 흔적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성진우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호위 병력과 함께 세련된 검은색 차량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 도시를 구한 남자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의 엄청난 수에 심지어 베르는 주군께서 왕처럼 손을 들어 그들에게 화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 생각을 잘라냈습니다. 그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호송대는 곧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관계자들과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자리에 몸을 기댄 채 앉자마자 그는 옆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 바로 미 연방 헌터 관리국의 애덤 화이트였다. 진우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헌터국의 또 다른 계획적인 접근인지 궁금할 따름이었다. 애덤은 애둘러 말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하며 사실을 인정했다. 진우는 이전 만남을 떠올리며 냉정하게 인사하고는 이번에는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 애덤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논의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의 마음은 즉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S급 게이트를 막는 데 실패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애덤은 그 문제는 처리되었다고 재빨리 안심시켰지만 그가 진우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다른 것, 훨씬 더 심각한 일이었다. 시간 낭비 없이 애덤은 노트북을 꺼내 비디오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마치 거대한 산불이라도 난 듯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의 불길은 맹렬히 타올랐고 소방관들은 불을 잡기 위해 허둥댔습니다. 진우는 영상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애덤은 진실을 밝히며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 파괴의 장본인은 바로 크리스토퍼 리드였습니다. 1800명의 소방관과 14명의 상급 헌터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가 일으킨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즉시 그 재앙의 엄청난 규모를 알아차렸습니다.
불길로 보아 격렬한 전투가 있었을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는 크리스토퍼의 행방을 물었죠. 애덤은 영상에서 상처투성이로 그을린 크리스토퍼의 모습을 얼어붙은 채 멈춰 세웠습니다. 그가 말하길 크리스토퍼는 발견 당시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애덤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남자였습니다. 진우가 사진을 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그는 경고도 없이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했습니다. 애덤은 의자에서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고 노트북은 형체도 없이 엄청난 압력에 짓눌려 고철로 변해버렸습니다. 고통에 비명 지르며 애덤은 진우의 어두운 시선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우는 만약 이게 뒤틀린 농담이라면 살아서 비행기에서 내리지 못할 거라고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놀란 애덤은 반응하려던 경호원들을 말렸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가 던전에서 나왔으며 진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여전히 숨쉬기 힘들어하며 애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마력은 헌터라기보다는 마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몇 달 전 헌터국 본부에서 일어난 폭발도 이 남자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손에서 지배자의 권능을 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사진 속 얼굴, 그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믿기지 않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자 애덤은 여전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사라지기 전 이미 여러 S급 헌터들을 공격했습니다. 진우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정했지만 모든 정황은 사진 속 남자를 여전히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표정 읽기 힘든 진우가 애덤에게 이걸 대체 왜 보여줬냐고 물었습니다. 애덤은 다가오는 국제길드회의와 관련이 있으며 미국 헌터국이 용의자에게 적색 수배를 내릴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는 기밀로 진행되었지만 이제 곧 상황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참석할 예정인 회의에서 수배 포스터를 공개하기에 앞서 그들은 진우에게 사전에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헌터협회는 국가 권력급 헌터를 잃었다. 그들은 모든 걸 걸고 범인을 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우 차원에서 진우에게 먼저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년간 행방불명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돌아왔지만 옛 모습과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누르는 진실이었다. 한편 아담은 가슴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 속에서도 조용히 경외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위 등급 마법계 헌터들 사이에서 염력은 드문 능력이 아니었지만 진우가 방금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오직 국가 권력급 헌터만이 쓸 수 있는 힘이었다. 아담의 마음속에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진우는 6번째 국가 권력급 헌터였고 이 사실은 부국장에게도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 길드 회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헌터협회가 곧 참가 길드의 공식 명단을 발표하자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이름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아진 길드였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적으로 열띤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겨우 상위 헌터 한 명인 길드를 초대한 이유에 사람들이 의문을 표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그 헌터 한 명이 여러 최상급 헌터를 보유한 길드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 진우의 이름은 어디에나 있었다. 회의가 다가올수록 그는 전 세계적인 관심의 중심이 되었고 그 영향의 첫 번째 파장은 한국 헌터협회에 도달했다. 우진철 과장은 긴급 보고서를 손에 들고 고 회장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중국이 진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히 레이드 기록과 그에 관한 모든 공개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고 회장은 이를 듣고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한껏 치켜 올렸다. 그는 진우가 해외 단체 가입이나 한국을 떠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중국이 왜 그를 노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진철은 그 요청이 중국 정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개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 고건희 회장은 얼어붙었죠. 중국의 7성급 헌터 류즈강이 개인적으로 진우의 정보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류즈강 같은 인물이 성진우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생각에 고건희 협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우진철은 아마도 류즈강이 과거 거대 괴수와 싸웠던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성진우가 일본에서 거인들을 혼자서 섬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류주강은 그 한국인 헌터의 능력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자 고건희 협회장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고는 손을 저어 우진철에게 요청을 거절하거나 많아봐야 거패기식 정보만 건네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성진우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절대 공유해선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스캐빈저 길드는 회의 준비로 분주하여 분위기가 잠옷 무거웠습니다. 로라가 토마스 안드레의 사무실에 들어서며 성진우가 다음날 국가에 도착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렸다. 토마스가 일정을 검토 중일 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가 부른 사람이 도착했다.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토마스는 단호한 표정으로 성큼 앞으로 나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진우는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황동수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불만이 뒤섞여 굳어졌다. 토마스는 그것을 보고 말을 이었다. 진우와 황동수의 형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황동수가 마무리를 원했지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었다. 황동수가 항의하려 입을 열었지만 토마스는 손가락을 들었다. 그의 존재감에 황동수는 입을 다물었다. 길드 마스터의 압박에 얼어붙어 있던 S급 헌터의 눈빛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방 건너편에서 로라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긴장감은 분명했다. 세상의 동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토마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토마스는 동수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올리며 어떤 상황에서든 진우와 접촉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토마스는 회의에서 동수를 배제할 목적으로 현장과 거리가 먼 길드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제안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동수는 마침내 턱을 굳힌 채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로라는 느낄 수 있었다. 동수는 진정으로 원한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토마스를 향해 그를 너무 쉽게 보낸 것이 현명한지 물었다. 위험을 익히 알고 있던 토마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황동수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므로 성진우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로라가 그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수는 다음 날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세계 최강의 길드에서 모인 최고 헌터들이 국제 길드 회의에 참석하고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고 군중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도착한 이들 중 독일 최고 헌터이자 리히터 길드 마스터인 레나트 니어만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레나트는 눈앞의 소란을 알아차리고 북길드 마스터를 향해 저 모든 소음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모두가 이야기하던 한국인 헌터가 방금 도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나트의 시선은 군중을 훑다가 주차장 건너편 진우에게 닿았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친밀한 관계를 쌓기로 결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감 있게 코트를 바로잡고 발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북길드 마스터는 그가 계속 걸을 건지 의아하게 물었다. 레나트는 여전히 무언가를 깨달은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진우가 다른 차원에서 그림자 군단을 소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레나트는 회의에 도착한 헌터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임하는 왕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주시하는 시선에 진우는 슬쩍 쳐다봤다. 그 시선을 알아챈 진우가 아는 사람이라도 있냐고 물었다. 진우는 어떤 외국인이 한참 동안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짧게 대답했고 진우는 혹시 사인을 받고 싶어하는 팬이 아니겠냐며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대화가 더 이어지기도 전에 애덤 화이트가 미국 헌터국의 팀원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능숙한 태도로 일행을 맞이하여 짧게 환담을 나누었고 곧바로 직원들에게 진호와 우진철을 각자의 방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우에게 별개의 문제로 잠시 남아달라고 요청하자 한국 헌터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그는 또 아버지에 관한 일이냐고 묻고 싶었다. 애덤은 그를 안심시키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은 위협이나 위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사실 정반대였다. 헌터국은 그를 최고로 존중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우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지만 애덤은 헌터국 본부에서 다룰 극비 사안이라는 말로 상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애덤은 진행 중인 내부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목소리에 긴장감을 더했다. 아직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크리스토퍼 리드의 죽음은 헌터국의 전력에 큰 구멍을 남겼다. 자원은 이제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는데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었고 진우가 자신이 그 잠재적 후보 중 한 명이냐고 묻자 애덤은 모든 것을 말해주는 조용한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애덤은 중앙 콘솔을 작동시켰고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거대하고 생기 없는 카미쉬의 시체가 나타났고 그 옆에는 힘찬 빛을 내며 고동치는 룸석이 놓여 있었다. 애덤은 룬석의 기원과 뛰어난 잠재력을 설명했다. 그것은 인류의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으며 자격 있는 이를 기다리며 지금까지 봉인된 채로 남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진우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나 진우는 즉시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애덤에게 영상을 되감아 카미쉬의 시체가 나오는 홀로그램에서 멈춰달라고 요청하며 화제를 돌렸다. 진우는 애덤의 예상보다 오래 응시한 후 시신이 정말 온전하게 보관되었는지 물었다. 애덤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신이 보존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진우는 단호하게 그것을 보고 싶다고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애덤은 그 위치조차 자신도 모르는 극비사항이라고 설명하려 했죠. 하지만 진우는 자신이 헌터국에 기여한 시간과 협력을 언급하며 이 정도 요구는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덤은 확신이 없었지만 진우의 요청에 담긴 무게를 인지하고 동의했고 카미쉬의 시신에 접근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상부에 연락했다. 곧 그들의 차는 헌터 관제센터로 들어섰고 진우의 도착 소식은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에게 빠르게 전달되었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데이비드는 진우가 룬석에 대해 뭔가 말했는지 즉시 물었고 그게 주요 의제일 것이라 명확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덤은 하루 종일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 데이비드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진우는 왜 그토록 카미쉬 시신을 보려 했을까? 당혹한 데이비드는 부국장과 상의하러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이 은밀히 논의하는 동안 부국장은 성진우의 의중을 추측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헌터들은 룬석이 제공하는 막대한 힘, 특히 카미쉬 같은 존재에게서 추출된 룬석에 끌렸겠지만 아마도 성진우에게는 시체 그 자체가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데이비드는 성진우의 능력이 그가 쓰러뜨린 마수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떠올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때 부국장은 번뜩 깨달았다. 그의 눈이 놀라 휘둥그레졌다. 성진우는 카미쉬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막강한 용을 자신의 소환수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그 엄청난 가능성에 데이비드는 깊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카미쉬 같은 짐승을 누군가 통제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허나 반대 의견을 내기도 전에 부국장은 그에게 이 만남의 정치적 중대성을 주지시켰다. 진우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외교 관계에 금이 갈 위험이 컸고 크리스토퍼 리드 사망 이후 국가는 이미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긴 침묵 끝에 데이비드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는 직접 책임을 지고 진우와 함께 카미쉬의 방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위험평가의 최선이라 판단해서였다. 아담과 함께 그는 진우를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서 헌터 관제센터 아래 엄격하게 통제되는 지하층으로 내려갔다. 지하층에 발을 내딛자 데이비드는 저 멀리 긴 복도 끝에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는 거대한 장갑문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곳에 가까워지는 순간 공기 중에 한기가 감돌았고 진우는 그것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마력은 짙고 압도적이었으며 거의 살아있는 듯했다. 카미쉬가 그의 그림자 병사가 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그의 생각은 빠르게 돌아갔다. 문이 열리자 진우는 그토록 보고 싶던 광경과 마주했다. 차가운 백색 광이 비추는 동굴 같은 방의 중심에 카미쉬의 시신이 온전히 안치되어 있었다. 거대하고 온전한 그 모습은 그 존재만으로도 침묵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용의 비늘은 죽음 속에서도 그 힘이 소멸하지 않은 듯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데이비드는 간신히 침착함을 되찾고
수백 명의 정예 헌터 목숨을 앗아간 습격 후 시신이 어떻게 온전히 보존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거대한 시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진우에게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의 허락 없이 데이비드와 직원들에게 물러서라고 차분히 지시했다. 부국장이 과연 안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주저하자 데이비드는 진우에게 이미 모든 허락을 내렸으며 이제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마침내 카미 씨 앞에 선 진우가 손을 들어 올리자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의 차분하고도 나직한 목소리에서 단 한마디 일어나라라는 말이 울려 퍼졌다. 그러자 어둠의 에너지가 폭발하며 마치 액체 연기처럼 용의 시신을 향해 흘러들어갔다. 방의 불빛이 깜빡이다가 갑자기 멈췄다. 진우의 눈앞에 그림자 추출에 실패했다는 알림이 떴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두 번의 시도 기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는 힘을 제어하며 다시 집중했고 땅이 다시 흔들리자 뒤에서 터져나오는 숨막히는 소리들을 무시했다. 명령이 다시 한번 그의 입술을 떠났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반응했다. 카미쉬의 몸이 꿈틀거리더니 위로 솟구치자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가 방을 뒤흔들었고 죽음에서 깨어나면서 거대한 힘이 다시 한번 혈관을 타고 흘렀다. 깨어나는 짐승의 압력에 구조물이 신음하는 동안 머리 위 조명이 터져나갔다. 카미씨가 그림자 형태로 우뚝 솟아 모두를 압도했다. 용의 눈은 주변을 훑어본 뒤 진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때 깊숙이 묻혀있던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카미씨는 분노가 아닌 인식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카미씨는 진우를 낯선 존재가 아닌 그림자 군주, 죽음의 왕이라 불렀고 직원들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담은 얼굴에 불신이 새겨진 채 얼어붙었다. 데이비드는 펼쳐지는 광경에 숨쉬기 힘들었고 다른 이들은 상황을 이해 못한 채 비틀거렸다. 카미쉬의 눈이 진우 뒤에 서 있는 인간들을 향했다.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으로 변했고 다음 순간 그 살기 어린 기운의 방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목구멍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오며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맹세했다. 방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강화된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최상위 헌터들의 만화가 스며든 방벽은 카미쉬의 엄청난 분노 앞에서 마치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멀리서 데이비드는 공포에 질린 채 카미쉬의 입이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불길한 빛은 가장 파괴적인 공격인 드래곤 브레스의 전조였죠. 그는 방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다가올 공격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을 직감하며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카미쉬가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 진우의 목소리가 절대적인 명령으로 포효를 갈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으며 타협은 없었다. 그는 카미쉬에게 그의 머리에 박혀있던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게 만들었던 그 만화 수정이 사라졌음을 상기시켰다. 용은 얼어붙었고 빛은 희미해졌다. 그의 분노는 깜빡이더니 이내 완전히 소멸했다. 아담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반쯤 혼잣말로 진우가 정말 마수의 언어로 말한 것인지 물었다. 옆에 있던 부국장 또한 눈앞 광경에 놀랐다. 한때 인류 최악의 악몽이었던 카미쉬가 이제 성진우 앞에서 엄숙히 서 있었다. 그 눈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즉 인식이 자리 잡았다. 용은 다시 입을 열었고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느리게 자신의 새로운 위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듯 차분하게 말했다. 한때는 용들의 왕을 섬기던 존재였다. 이제 용은 진우 앞에 무릎 꿇고 새로운 군주로 인정했다. 진우는 육중한 용에게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카미쉬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카미쉬가 정말로 용의 왕을 섬겼었는지 물었다. 용은 그렇다고 확인시켜주면서 한때 파괴의 군주로 알려진 미쳐 날뛰는 용들의 왕을 따랐다고 밝혔다. 진우가 그 말의 무게를 곱씹는 동안 그의 시선은 여전히 카미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분노에 머물렀다. 소환수면서도 저토록 강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졌단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침묵 속에 서서 시스템이 언젠가 보여주었던 아홉 군주의 환영을 떠올렸다. 죽음의 왕이자 그림자 군주가 존재했고 거인들의 wak인 시작의 군주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다.
카미시는 한때 파괴에 뿌리를 둔 힘을 가진 또 다른 군주를 섬겼던 것이다. 하지만 깨달음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카미시는 마지막을 암시하는 목소리로 진우에게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너무 오래 심연에 갇혀 마력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용의 형상이 바람에 날리는 재처럼 점차 부서져 내리자 용은 지난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힘을 소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진우는 그 말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림자 군주의 힘을 가지고도 시간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것일까? 그는 시스템의 도움을 청하며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시스템은 침묵을 지켰다. 카미쉬는 목소리가 희미해지며 체념과 함께 마지막 생각을 전했다. 진우의 곁에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림자 병사들이 부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남아있던 마지막 힘을 모아 지배자들의 힘을 빌린 4명의 인간에 대해 경고하며 진우에게 그들을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우는 거대한 카미시의 육신이 서서히 사라져가고 강력한 용이 빛의 입자로 변해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며 미동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의 눈앞에는 그림자 추출에 실패했다는 알림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뒤돌아 애덤을 불렀고 데이비드 국장에게 사과와 함께 발생한 모든 피해를 자신이 직접 책임지고 보상하겠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폐허 둥지서 걸어 나오며 좌절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꽉 쥔 주먹은 분노로 떨렸고 갑자기 터져나오는 감정과 함께 옆에 있는 벽을 내리쳤습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건물이 잠시 흔들렸고 데이비드와 애덤은 그 충격에 말을 잃은 채 꼼짝없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우가 시설에서 막 나오자 우진철 과장이 이미 바깥에서 걱정 가득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고 말했다. 연이은 사건들로 아직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진우는 그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에 진철은 진호를 혹시 보았는지 물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되물었습니다. 진철은 진호가 몇 시간 전에 진우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받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그 메시지에는 진우가 헌터협회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이제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진 진우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으며 자신도 방금 협회에서 오는 길이라고 대답했다. 진호는 그곳에 없었다. 대화의 일부를 우연히 듣게 된 아담이 끼어들어 진호의 이름이 방문객 명단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철은 2시간 전 스캐빈저 길드 헌터가 진호를 데려간 것을 떠올리며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담이 재빨리 스캐빈저 길드에 직접 연락하자고 제안하자 분위기는 긴박감으로 무거워졌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라가 전화를 받자 애덤이 상황을 전했고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아는지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담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진호가 실종되어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만 안다고 말했습니다. 로라는 더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즉시 감지하고 무슨 일인지 빨리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담이 진우에게 돌아섰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시의 지붕 위를 큼지막하게 도약하며 앞으로 치고 나간 진우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흐릿한 속도 자체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듯 불안감이 거세게 요동쳤죠. 진호에게 경호 한 명 붙여주지 않은 자신의 부주의함을 탓했습니다. 좀 더 조심했어야만 했습니다. 과거 진호의 학교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기억이 선명하게 다시 떠오르면서 역사는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두려움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군대를 소환했습니다.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가 터져나오며 검은 파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수천의 그림자 병사들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 거리를, 골목을, 그리고 하늘을 휩쓸었습니다. 바로 진호를 찾기 위해. 진우는 우뚝 솟은 고층 빌딩 꼭대기에 서서 바람이 그의 코트를 거세게 휘날리는 가운데 날카롭게 뜬 눈으로 아래 도시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의 강렬한 시선 뒤로 걱정이 스며들었고 평소의 침착함을 깨는 드문 감정의 동요가 일었습니다. 강화된 감각으로 저 아래 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얼굴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진호가 도시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사라질 진호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전투형 디급 헌터로 쉽게 쓰러질 상대가 아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캐빈저 길드. 황동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다시 떠오르자 진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 남자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할 것을 정확히 예측하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 겁니다. 동수는 자기 형의 죽음에 대한 답을 원했다. 그 던전의 유일한 생존자는 진호와 자신뿐이었다. 과거 진철이 했던 경고가 마치 실현된 예언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 던전에서 했던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무런 단서도 없는 도시 위에서 무력하게 서 있자니 진호를 지킬 사람을 붙여뒀어야 했다는 불타는 후회를 멈출 수 없었다. 한편 스캐빈저 길드 본부엔 긴장감이 고조됐다. 토마스는 의자에 뻣뻣이 앉아 깍지 낀 손으로 계속되는 보고에도 진전 없는 상황을 들었다. 헌터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는 동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S급 헌터 황동수가 설마 성진우와의 실력 차이를 모를 리 없었다. 토마스는 동수의 무모함이 오직 한 가지를 뜻함을 깨달았다. 자신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것. 기다리지 않고 바로 로라에게 전화했어요. 로라는 헌터협회와 함께 지난 한 달간 동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세 곳의 유력한 장소를 찾아냈다고 보고했습니다. 토마스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시 전원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길드원이 그 장소들을 수색하고 그도 직접 나설 것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기 직전 뭔가 찜찜했다. 그는 로라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협회를 움직였는지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무거웠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실을 말한 것이었다. 만약 동수를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토마스 안드레와 성진우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질 거라는 내용이었다. 이 소식은 헌터협회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애덤은 즉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스캐빈저 길드는 예정된 모든 레이드를 취소하고 모든 길드원을 동원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위기 사태로 다루고 있었다. 부국장은 소식을 듣고 가던 길을 멈췄다. 작전의 규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만약 스캐빈저 길드 전체가 움직인다면 토마스 안드레가 이 사실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개입한 것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었고 길드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 질주하고 있었다. 혼돈의 중심은 미국에 있는 오랫동안 버려진 공장 안에 있었다. 안에는 진호가 차가운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멍들고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고 몇몇 남자들이 그 위에 서성였다. 그들 중 한 명이 불확실함이 섞인 목소리로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건지 물었다. 경멸하는 눈빛으로 진호를 내려다보던 동수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을 보이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죽일 생각 없이 답만 원했다. 진우를 도발하지 말라는 토마스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동수는 처음부터 진우와 직접 대결할 생각은 없었다. 그의 시선은 늘 진호에게 향해 있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를 괴롭히던 진실, 즉 진우가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진실만 있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동수는 진호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뺨을 세게 후려쳤다. 진호가 미동도 않자 동수는 참을성을 잃었다. 그는 진호의 멍든 갈비뼈에 주먹을 날렸다. 그 충격으로 진호의 목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고 동시에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그의 두 눈은 멍하니 고통 속에서 깜빡이며 겨우 뜨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동수의 부하 중 한 명은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죽었을 거라며 진호의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진호의 인내심에 감명받기는커녕 짜증난 동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좋게 대할 생각이 없었다. 진호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아넣자 그 충격음이 텅 빈 건물에 울려 퍼졌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동수는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직 죽일 생각은 없지만 그가 진실을 털어놓을 때까지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이고는 다시 회복시키기를 반복하며 계속 고통을 주겠다고. 그는 진호에게 이 공장은 버려졌고 아무도 그의 비명을 들을 수 없으며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고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고통 때문에 드디어 입이 좀 풀렸냐고 물었다.
의식이 거의 없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진호는 여전히 디파이언트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함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터져버려진 입술 사이로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동수의 분노가 크게 폭발했다. 그는 다시 한번 진호의 머리를 벽에 세게 쳐박았고 이번에는 진호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완전히 미동도 없이 기력은 다 빠져나가고 의식은 간신히 붙어있는 상태였다. 그 순간 뒤편에서 아까 그 근심 어린 표정을 짓던 부하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동수에게 조심하라고 일렀다. 일이 너무 커지면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였다. 하지만 동수는 그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번진 사악한 미소는 마치 잃어버린 형의 잔인함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그가 계속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순간 공장 저편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동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림자 속에서 가만히 서 있는 하이오크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근처에서 던전 브레이크라도 일어난 건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은 오크의 행동이었다. 놈은 으르렁거리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 생명체는 압도적인 존재가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채 몸을 떨고 있었다. 그 존재는 동수가 아니었다. 한편 동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단 일격에 쓰러뜨릴 기세로 그 생명체를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이 닿으려는 찰나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교환. 그리고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성진우의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텔레비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하고 위험한 사건들에 대한 속보로 가득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우가 무사할지 걱정하는 마음을 소리내어 전했습니다. 진우의 어머니와 진아를 돌보는 임무를 맡은 베르는 조용히 경건한 태도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조용히 안심시켰다. 왕께서 못 이겨낼 일이 있다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방송 화면이 미국 기자회견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됐다. 카메라는 현장에 들어서는 진우의 모습을 잠시 비추었다. 진우의 어머니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진아의 이목을 끌며 화면을 가리켰다. 베르의 시선 또한 경건하고 자랑스럽게 화면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때 아무 경고 없이 몸이 긴장했다. 어둡고 폭력적인 기운이 그의 감각을 덮치자 차가운 전율이 그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이전에 진우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확실히 느껴본 적이 있었다. 왕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칼날처럼 차원을 꿰뚫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토마스 안드레가 용의자 중 한 명이 있는 곳으로 급히 향하던 중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고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깊고 압도적인 감정이 그의 본능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쳐 운전사를 놀라게 했다. 운전사가 망설이자 토마스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다시 한번 포효했고 그의 목소리에 담긴 엄청난 압박감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토마스는 문을 부수듯 열어젖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고 착지 지점의 콘크리트는 산산조각 났다. 그는 아직 뒤에 앉아있는 헌터들에게 최대한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토마스는 본능과 긴박감에 이끌려 마치 미사일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며 파괴적인 움직임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버려진 공장 안의 모든 상황이 눈 깜짝할 사이에 뒤바뀌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주먹이 엄청난 힘으로 동수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 충격으로 그의 몸은 공중으로 솟구쳐 공장을 가로질러 반대편 벽에 맹렬히 처박혔다. 충격파가 건물에 울려 퍼지자 그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옆에 있던 남자들은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간신히 버티고 있던 진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익숙한 모습을 보며 흐릿해져 가던 눈에 비로소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공장 안 공기는 압력으로 터질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 안에 가득 찬 존재감은 압도적이고 부정할 수 없었으며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분노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눈에서 불꽃을 뿜으며 그곳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경고가 아닌 마치 선고처럼 동수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등장은 요란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죽음 그 자체가 방 안으로 들어선 것처럼 조용하고 단호했다. 진우가 도착한 것이다. 그는 진호 곁으로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젖히고 회복 물약을 입에 부었다. 하지만 거의 즉시 차가운 시스템 알림이 진우의 눈앞에 나타났다. 회복 물약은 총 HP의 10% 밑으로 체력이 내려가면 회복시킬 수 없었다. 시스템 메시지는 잔인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진호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진우는 근처에 있던 두 남자에게 획몸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긴장감을 베어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그들 중 힐러가 있는지 물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닌 분명한 명령이었다. 그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는 망설이며 명백히 겁에 질린 채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중얼거렸다. 진우의 선제 공격에 간신히 정신을 차린 동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치 오래된 지인들끼리 흔히 하는 일상적인 소개인 것처럼 태연하게 부하들에게 진우의 요청을 통역해 주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두 남자에게 고정된 채 이번에는 치명적인 살기를 담아 한층 더 차가워진 목소리로 자신의 요구를 반복했다. 그들 중 한 명, 명백히 힐러인 자가 코웃음을 치며 감히 비웃었다. 오만한 자신감으로 그는 진우에게 자신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보스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진우는 순식간에 그의 앞으로 다가가 머리를 움켜쥐고 무자비한 힘으로 기둥에 쳐박아 버렸다. 뼈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비웃음은 피와 함께 사라졌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의 인내심은 이제 풍전등화였다. 이번엔 명확하게 그 남자가 치유 능력이 있는지 재차 물었다. 남자는 양손을 들고 더듬거렸지만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강력한 힘에 그의 머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혔고 즉시 침묵했다. 분노로 활활 타오르던 동수가 성큼 앞으로 나섰고 진우가 자신의 동생을 죽였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진우는 미약하게 남아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진우의 이름을 속삭이며 경고하려 했지만 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고 진우에게 그저 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일렀다. 동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대답을 요구했다. 마침내 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순순히 인정하는 대신 직접 내 형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오싹한 제안을 던졌다. 그 말은 깊이 파고들었다. 동수는 포효하며 진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지만 진우가 더 빨랐다. 그는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동수의 복부에 깊숙이 박히는 일격으로 반격했다. 동수는 공중에서 피를 토하며 철 파이프 위로 속으로 처박혔다. 그 충격음은 잔혹한 끝을 알리듯 울려 퍼졌다. 그는 움직이려 일어나려 애썼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인지하기도 전에 성진우는 이미 그의 곁에 바싹 웅크리고 있었다. 그 존재감은 마치 죽음 그 자체와 같았다. 황동수는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성진우의 주먹이 다시 그의 머리를 파이프에 박아 넣었다. 성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황동수의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몇 번이고 바닥에 내리찍었으며 매번 타격할 때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잔인한 타격음이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고 성진우는 황동수의 부서진 육신에 남은 마지막 저항까지 짓밟아버릴 기세로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천장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굉음이 공장 전체를 갈랐고 토마스 안드레가 대지를 뒤흔들며 착지했습니다. 그가 분화구에서 일어서자 먼지와 잔해가 비처럼 쏟아졌고 눈앞의 광경을 본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으로 울려 퍼지며 진우에게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는 동수에게 예전에 했던 경고를 상기시켰다. 진우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만신창이가 된 길드원을 보며 그는 동수가 아직 살아있는지 무미 건조하게 물었다. 여전히 동수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진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차갑게 대답했다. 토마스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빠져나갈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진우가 동수를 놓아주면 일어난 일에 대해 눈 감아주겠다고 말했다. 진우의 시선은 토마스와 눈을 맞추며 날카롭게 변했고 만약 그가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토마스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리는 톤으로 그 요청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경고했다.
진우는 한 번의 가벼운 동작으로 동수의 축 늘어진 몸을 옆으로 내던졌다. 동수는 헝겊 인형처럼 공장을 가로질러 처박혔고 산산이 부서진 그의 몸이 큰 대자로 뻗자 마지막 의식의 불꽃은 증오심으로 타올랐다. 그의 눈은 아기로 들끓었고 마음속으로 동수는 토마스에게 진우를 대신 죽여달라고 빌었다. 그는 자신이 끝내지 못할 일을 대신해줄 토마스를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이제 진우는 불굴의 토마스 안드레를 흔들림 없이 마주하고 있었다. 두려움도 의심도 없이 그저 저항할 뿐이었다. 토마스는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내며 앞으로 나섰고 진우에게 자신이 누군지 정말로 아느냐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진우의 시선은 얼음처럼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토마스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듯했다. 토마스는 당황했다. 이건 무지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니었다. 진우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두려움 없는 태도는 토마스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의 머릿속엔 자신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가난하게 태어나 이방인처럼 자랐던 그는 단 한 번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압도적인 폭력에 대한 무시무시한 재능이라는 선물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끝없는 싸움과 전투, 피를 통해 그것을 갈고 닦았다. 그를 비웃던 자들은 침묵했고 도전하던 자들은 짓밟혔다. 그리고 이제 굴복을 거부하는 남자 앞에서 토마스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토마스가 앞으로 돌진하자 시간은 얼어붙는 듯했다. 그의 포효가 허공을 가득 채웠고 그의 손이 진우의 머리를 향해 날아갔다. 그는 곧 일어날 일에 대해 그의 무지를 탓하라고 말했다. 그때 밖에서는 스캐빈저 길드가 마침내 도착했다. 헌터들은 주변을 확보하려고 움직였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미사일처럼 그들에게 돌진해왔다. 땅이 흔들리고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바닥을 가로질러 미끄러진 무언가가 그들 발밑에 맹렬히 떨어졌는데 토마스였다. 길드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눈은 커지고 숨은 멎었다. 그들의 최강자가 헝겊 인형처럼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그들은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하지만 토마스는 손을 들어 그들에게 멈추라고 신호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고 몸보다 자존심이 더 상한 듯했다. 그는 말없이 발걸음마다 분노를 불태우며 공장 쪽으로 다시 돌진했다.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은 북일드 마스터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모두에게 전투를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안에서 진우는 이미 이그리트와 카이셀을 소환한 상태였다. 이그리트가 그의 곁에 나타나 간신히 숨쉬는 진호를 품에 안고 있었다. 진우는 즉시 소환수들에게 진호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어떻게든 살려내라고 명령했다. 이그리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카이셀에 올라탄 후 구원을 향해 하늘로 날아올라 사라졌다. 지상에는 스캐빈저 길드전 병력이 공장으로 밀려들어왔다. 수십 명의 정예 헌터들이 토마스 뒤에 버티고 섰지만 진우는 수적으로 밀리지 않았다. 그가 손을 들자 바닥에서 연기처럼 그림자가 피어올랐다. 기사, 맹수, 거인들로 이루어진 그림자 군단이 차례로 나타나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어둠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전장을 가로질러 토마스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즉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제 동수 따위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뿐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진우를 죽여야만 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토마스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진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물러서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 대가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진우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서서 세계 최강의 헌터를 향해 천천히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진우의 노골적인 무례함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자 토마스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 것을 후회할 거라 으르렁거렸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며 격렬한 기운이 터져나왔다. 그의 셔츠가 찢어지며 단련된 몸이 드러났습니다. 근육은 부풀어 올라 갑옷처럼 단단해졌고 발밑에서는 무시무시한 힘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뒤로 양측 군대가 집결하여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스캐빈저 길드가 먼저 움직여 최전방 탱커들이 마력 깃든 방패로 빛나는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충격에 대비하여
빽빽한 벽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그림자 군단은 검은 해일처럼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거의 천여 개의 그림자 병사들이 수백 명의 최상급 헌터들과 격렬하게 부딪혔으며 마법과 물리적인 힘이 맞설 때마다 대지가 크게 흔들렸다. 토마스는 전장을 뚫고 터스크를 향해 일직선으로 길을 열었다. 거대한 그림자 마법사가 팔을 들어 두꺼운 방벽을 소환했지만 토마스는 속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그대로 추락하며 마법 장벽을 산산조각 내고 단 한 번의 잔혹한 일격으로 터스크의 머리를 날려버렸습니다. 잔해 위에서 잠시 떠있던 토마스는 아래의 혼란을 비웃으며 진우의 그림자 군단을 조롱하더니 공장 지붕을 뚫고 맹렬히 내려꽂혔다. 공장 내부는 격렬한 폭력으로 가득했고 스캐빈저 길드는 무참히 유린당하며 전멸 위기에 처했다. 토마스는 자신의 정예 부대가 무자비한 그림자들의 물결 아래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진우가 서서 분노가 아닌 더 차가운 것, 바로 연민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토마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돌격했지만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이언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거구의 기사는 굳건했지만 토마스가 주먹으로 방패를 뚫고 그를 방 건너편으로 던져버리자 고철처럼 내팽개쳐졌다. 성진우에게 시선이 향했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 순간 검은 성광과 함께 성진우가 그의 옆에 나타나더니 마왕의 단검을 그의 복부에 조용히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칼날은 꿰뚫지 못하고 그의 단단한 살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성진우의 눈에는 살짝 놀라움이 스쳤고 토마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는 세게 주먹을 휘둘렀고 정통으로 맞은 성진우는 공장 바닥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우뚝 선 토마스는 진우가 국가 권력급 헌터를 얕본 것에 대해 분노하며 내뱉었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올리자 보이지 않는 힘이 공중에 뜬 진우를 붙잡았다. 그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로 힘의 차이를 그리고 진정한 절망을 느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우는 발버둥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맞섰다. 지배자의 손길이 폭발하며 토마스를 망치처럼 내리찍어 발밑바닥을 갈라놓았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진우는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압도하고 있었다. 진우의 몸이 흐릿해지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주먹이 토마스의 얼굴에 장렬하자 피가 튀기며 그가 뒤로 비틀거렸다. 생애 처음으로 토마스는 제 피맛을 보았다. 진우가 다시 달려들며 팽팽한 긴장감을 갈랐다. 그는 절망 운운하던 건 어떻게 됐냐고 비아냥거렸다. 주먹이 난무했고 토마스는 따라가기에도 벅차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다. 모든 공격에 담긴 무자비한 정확성에 충격을 받은 그는 상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에서 피를 뚝뚝 흘리던 그는 단 한마디를 나지막이 내뱉었다. 강화. 진우는 토마스가 변신하자 자세를 갖췄다. 그의 몸은 3미터가 넘게 부풀어 올랐고 이제 머리에서 뒤로 구부러진 검은 뿔이 달린 황금 갑옷에 쌓여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들불처럼 타올랐고 온몸에서 순수한 힘이 펄싱했다. 진우의 머릿속에는 지배자들에게 힘을 빌린 인간 4명에 대한 카미시의 경고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토마스를 보는 순간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이들이 바로 신비한 힘을 가진 국가 권력급 헌터들이었고 토마스 안드레는 명백히 그들 중 하나였다. 그럼에도 진우는 흔들림 없이 돌진했고 토마스는 주먹으로 땅을 내리쳐 충격파를 일으켰다. 그 충격파는 지형을 갈라놓고 주변 모든 것을 순식간에 파괴했다. 진우는 간발의 차로 폭발을 피하며 뒤로 뛰어올랐다. 이어서 토마스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치명적인 중력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진우의 그림자들이 나선 속으로 끌려 들어가 뒤틀리고 흩어졌다. 하지만 헌터는 자신의 힘으로 맞서며 끌어당기는 힘에 저항했고 그 사이 토마스는 머리 위로 만화를 모아 거대한 에너지 구체를 형성한 뒤 예고 없이 그것을 방출했다. 그 폭발은 거대한 분화구를 파내며 반경 내의 모든 것을 소멸시켰다. 진우는 가장자리 너머에 착지했고 몸을 낮추자 대기가 떨렸다. 토마스는 분화구 안에 서서 숨을 몰아쉬며 다음엔 빗나가지 않을 거라고 차갑게 경고했다. 전장 한가운데서 스캐빈저 길드 부길드장이 크게 외치며 부상자들을 데리고 후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다시금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진우는 공중에서 그를 만나 발차기로 토마스의 머리를 명중 땅에 쓰러뜨렸다.
토마스는 또 다른 끌어당기는 힘으로 반격했지만 진우는 지배자의 손길로 가속 폭발적인 속도로 그에게 날아갔다. 그들의 주먹이 부딪히며 귀가 먹먹한 충돌음이 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의 강화된 갑옷은 균열이 생겼고 진우의 주먹이 실린 강력한 일격은 그를 공장벽 너머로 날려버리며 잔해와 철골을 뚫어버렸다. 진우는 침착하게 가볍게 착지했다. 토마스는 잔해 속에서 경노하며 튀어나왔다. 그는 다시 주먹을 휘두르며 돌진했지만 진우는 공격 아래로 몸을 숙여 충격파를 피했다. 눈 깜짝할 새에 진우는 토마스의 뿔을 꽉 쥐고 그의 얼굴에 파괴적인 힘으로 무릎을 박아 황금 갑옷을 더 부서뜨렸습니다. 그 시각 헌터국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요원들은 엄청난 마력의 압박에 마비된 채 경악하며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 인물이 땅에 격렬하게 처박히자 대지가 흔들렸고 아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자네와 그 안의 남자를 즉시 알아봤습니다. 바로 토마스 안드레였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죠. 국가 권력급 헌터가 성진우에게 압도당하며 구타당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일어서려 하자 진우는 이미 그를 덮쳤고 그의 주먹은 망치처럼 쏟아졌습니다. 모든 공격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한 방 한 방이 토마스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혼란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법 사형 헌터가 저런 속도와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했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피가 가득 고였지만 그는 자존심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피 묻은 이를 악물고 토마스는 자신이 토마스 안드레임을 외치며 이 정도로는 자신을 쓰러뜨릴 수 없다고 포효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새 등 뒤로 이동해 팔꿈치로 목을 가격, 거구의 전사를 다시 땅에 박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토마스가 누구든 상관없다며 중얼거렸습니다. 헌터국 요원들과 스캐빈저 헌터들은 얼어붙었고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아군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마침내 아담이 그들을 향해 달려가며 제발 멈추라고 끝내달라고 필사적으로 외쳤다. 하지만 성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공격은 계속해서 가차없고 정확했다. 이제 토마스의 상체 갑옷은 사라지고 몸통이 완전히 드러났다. 얼굴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의 힘은 약해졌고 성진우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던 토마스가 입술을 열었다. 말은 느리고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그는 패배를 인정했다. 몸은 축 늘어졌고 싸울 힘이 모두 빠져나가 전투가 끝났음을 인정했다. 그 한마디에 성진우는 순간 멈칫하며 꽉 쥔 주먹을 공중에 잠시 매달았다가 천천히 내리고 쓰러진 토마스 위로 조용히 서 있었다. 지켜보던 이들은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급 헌터 중 한 명인 토마스 안드레가 압도적인 힘의 상징에서 벗어나 초라한 모습으로 땅에 쓰러져 있었죠. 그 장면은 아담에게 특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토마스 안드레를 능가할 헌터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궁금해했다. 애초에 그런 존재가 있기는 했을까? 헌터국 재직 이래로 그는 누구도 이처럼 근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진실이 벼락처럼 그에게 꽂혔다. 토마스의 패배 소식이 퍼지면 전 세계가 뿌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아담은 지체 없이 힐러들을 불렀다. 그들 중 최고 2급 힐러 한 명이 토마스에게 달려가 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한 후 즉시 치유 마법을 시전했다. 피해를 확인하자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토마스의 몸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모든 뼈가 부서졌으며 피가 흐르는 가운데 생명이 신락 같았다. 자신의 마법으론 부족함을 깨달은 힐러는 다른 이들을 불렀다. 힐러들이 죽음과 삶의 사투를 벌이는 동안 헌터국 지휘 본부 요원들은 공장 폐허로 몰려들어 부상자들을 대피시키고 피해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혼란 속 아담은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면 최선의 결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참혹함과 전투의 가혹함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요원이 달려와 그의 상념을 깨뜨렸습니다.
그 요원은 창백한 얼굴로 최악의 소식을 암울하게 보고했습니다. S급 헌터 황동수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폐허에서 멀리 떨어진 채 한국의 스카이라인을 굽어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진우는 조용히 앉아 아래 도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 교환을 이용해 돌아왔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진우를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 남겨둔 바로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의 마음이 전투의 메아리 속을 헤매고 있을 때 깊고 낯선 목소리가 자신을 왕으로 공손하게 부르며 침묵을 깼습니다. 진우가 시선을 돌린 곳에는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으로 보아 기사급 지휘관임을 알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 병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고개 숙인 병사는 겸허히 이름을 청했습니다. 성진우는 잠시 그를 살피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지배했던 탐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탐욕이라는 이름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그림자 아래에 놓인 것을 보자 그는 황동수에게 새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S급 헌터는 그림자 군단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 이름에 감사하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진우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머리를 땅에 박으라고 말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는 한국 도시 풍경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전투는 끝났지만 그는 전쟁이 이제 시작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미국에서는 마침내 국제 길드 회의가 개최되었고 성진우는 헌터국 부국장의 호의를 받으며 그 명망 높은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자들이 입구에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성진우는 혼란스러워하며 이 소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부국장은 대중들이 어떻게든 그와 토마스 안드레의 치열했던 전투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제부터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전체 회의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황동수 일행의 증언으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으며 결국 진실이 드러나 그에게 어떤 책임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성진우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더 이상 황동수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혼란과 추측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국에 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더 이상 머무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의 건물에 도착하자 부국장은 성진우에게 이어폰을 건네며 행사 내내 통역해주겠다고 안심시켰다. 성진우가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대화가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일부 헌터와 관계자들은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뜯어보았다. 하지만 방금 들어선 남자의 힘을 가늠하려는 듯 경외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진우가 계단을 내려가자 수군거림이 커졌다. 천하의 토마스 안드레마저 쓰러뜨린 그 남자에 대한 온갖 추측이 사방에서 난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쿄 S급 게이트 공략을 떠올렸고 다른 이들은 그의 존재를 이해하려 애썼다. 진우는 웅성거림을 뒤로하고 회의 시작과 함께 착석했다. 기조 연설자가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을 박사라고 소개했다. 벨저라고 밝힌 그는 세계 최고의 헌터들과 관계자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주제로 바로 들어갔다. 그는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게이트의 수가 급증했으며 그와 함께 더 강력한 몬스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 높은 곳에서 이상한 활동이 감지된 것이다. 박사는 말했다. 벨저 박사는 대기 중 마력 에너지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만화권이라 명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나타나 이 마력 에너지가 가장 밀집된 지역들을 표시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9개의 주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곳, 바로 대한민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벨저 박사 언급의 시선은 다시 성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웅성거림은 커지고 군중 사이로 긴장감이 번져나갔죠. 그래도 벨저 박사는 만약 성진우가 이 현상의 원인이라면 그는 평범한 헌터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존재일 것이라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성진우는 미동도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수는 군주의 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관련이 있는 걸까? 벨저 박사는 아직 만화권의 원인도 그것을 막을 방법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엇이 오든 세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었고
그들은 대비해야만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헌터국 국장 데이비드 브레넌이 긴급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소식의 무게감으로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드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군중은 충격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크리스토퍼와 같은 수준의 헌터가 살해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의장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추측이 즉시 불붙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성진우에게 시선이 쏠렸고 토마스 안드레의 패배와 크리스토퍼의 죽음을 연관짓는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섣부른 추측들을 가라앉히고자 했지만 성진우는 여전히 무표정한 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헌터국이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뒤 스크린에 이미지가 뜨자 성진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용의자 S로 지목된 남성이 크리스토퍼 리드 살해 범인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중은 혼란스럽게 이미지를 쳐다봤습니다. 성진우는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고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한편 성진우는 아버지의 의도를 의심하며 턱을 굳혔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던전은 지배자의 영역이었고 그 사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재등장과 얽혔습니다. 그는 카미쉬가 말했던 지배자들의 힘을 빌려 썼던 4명의 인간을 떠올렸습니다. 카미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왜 지배자는 아버지와 닮은 일을 보냈을까요? 이게 정말 카미쉬 말과 연관될까? 데이비드는 말을 이었고 용의자가 몇 달 전 황동수와 관련된 끔찍한 사건 당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건으로 헌터국 본부 한 구역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용의자 S가 의식을 잃은 황동수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성진우의 병사인 탐욕이 그에게 조용히 확인해 주었다. 분명 영상 속 남자는 그의 아버지였다. 데이빗은 협회가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하기 위해 모든 길드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목격되는 즉시 바로 보고해야만 했다.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 헌터가 용의자 S가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지 물었다. 데이빗은 그의 마력이 괴물과 일치한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때 민감한 질문이 나왔다. 왜 용의자 S의 신원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데이빗은 잠시 말을 멈춘 뒤 대답했다. 그는 용의자가 이방의 한 헌터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협회에서 그의 신원을 비밀에 붙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뒷줄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칠성 헌터이자 국가 권력급 강자이기도 한 류주강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용의자 S가 성진우 헌터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데이빗은 잠시 망설인 끝에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신문 중 용의자 S가 성진우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헌터국은 그 주장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에 맞춰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회의장은 경악으로 가득 차서 충격이 파도처럼 청중을 덮쳤습니다. 류주강은 성진우를 향해 다른 모두가 두려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용의자 S가 정말 그의 아버지라면 전 세계 헌터들이 그를 쓰러뜨리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이죠. 성진우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만약 용의자 S가 정말 괴물이라면 헌터가 괴물을 사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그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의자가 괴물이 아닌 진정 자신의 아버지라면 성진우는 차갑고 타오르는 눈빛으로 자신의 맹세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킬 것이고 전 세계 헌터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그들을 사냥하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길드 회의가 막을 내릴 무렵 성진우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덤 화이트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애덤은 약간 조심스러운 어조로 회의에서 했던 말이 진심이었는지 성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성진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여 진심임을 확인했다. 애덤은 경외심과 약간의 불신이 섞인 부드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렇게 많은 강력한 헌터들 앞에서 저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헌터는 전 세계에 단 2명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은 살짝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다른 한 명은 현재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고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토마스 안드레의 부서진 듯 하면서도 저항적인 모습이 떠올라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던 애덤은 성진우에게 헌터 협체 연회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지만 성진우의 시선은 어느새 다가오는 존재를 알아채고 흔들렸습니다. 류주강이 무겁고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는 그가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다가오자 그 순간 주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대화가 잦아들고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가오는 중국인 헌터에게 쏠렸습니다. 류즈캉이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중국어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성진우는 침착하게 돌아서서 그에게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애덤은 잠시 귀 기울여 듣더니 류즈캉이 중국 해안에서 거대한 괴수를 포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성진우가 놓쳐버린 괴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류즈캉이 말하는 동안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애덤은 류즈캉이 마수의 위력에 제대로 당했다고 설명하며 가능한 한 빨리 통역했습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벌어진 전투라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류즈캉은 항상 어떤 헌터가 그런 괴물을 쉽게 다루는지 궁금해했는데 이제 성진우 앞에 서서 마침내 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류즈캉이 손을 내밀어 굳은 악수를 청하며 오래전부터 성진우를 만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안드레가 당한 것이 기쁘고 토마스가 틀렸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진우는 그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첫인상으로는 그저 뻣뻣하고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훨씬 더 흥미로운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두 헌터는 서로에게 굳건한 악수를 건넸습니다. 류즈캉은 떠나려다 잠시 멈춰 중국어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애덤은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목소리는 조금 더 낮춰서 통역했습니다. 류즈캉은 용의자 S가 성진우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 주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류즈캉과 그의 팀이 조용히 행사장을 떠나자 그의 마지막 말의 무게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애덤은 류즈캉에게 어떤 악의도 없는 것 같다며 성진우를 안심시켰고 그 중국인 헌터는 성진우와 결코 싸우고 싶지 않다고까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진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고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데이비드 브레넘이 들어와 진우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조용한 복도를 따라 개인 회의실로 걸어가는 동안 성진우의 눈이 놀라움에 살짝 좁아졌습니다. 방 안에는 노마 세너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성진우는 궁금증을 숨기지 않고 세너 씨에게 무슨 볼일인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최고 등급의 헌터들이 누군가에게 사냥당하는 꿈, 즉 환영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고 설명할 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불길한 부분은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며칠 뒤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는 크리스토퍼 리드도 있었는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크리스토퍼에게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걱정으로 굳어진 표정의 셀러는 이 세상의 기둥이자 인류가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헌터들이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을 쫓는 세력은 모두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성진우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눈을 가늘게 떴고 셀너 씨가 자신에게도 같은 운명을 경고하러 왔냐 물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이유가 아니었다. 경고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진우의 침착한 표정 아래로 혼란스러움이 일었습니다. 셀러는 아직 살아있는 나머지 헌터들을 그가 지켜주길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본 범인들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노력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기억들은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접근법, 즉 꿈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진우는 지난 만남을 떠올리며 그녀가 왜 그리도 자신을 응시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진우 내면에서 그녀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성진우가 그 목소리가 무엇라 했는지 묻자 그녀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시선을 떨구고는 돌아가 전쟁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얼음 칼날처럼 성진우에게 박혔고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인 왕이 경고한 지배자와 군주들의 싸움을 기억했습니다. 이 헌터들의 죽음이 더 큰 분쟁의 일부일 수 있을까? 성진우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며 왜 자신을 택해 다른 이들을 지키라 했는지 물었습니다. 셀러 부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내면에 있는 힘을 보았고 그것은 그녀의 꿈에 나타났던 압도적인 에너지와 같았습니다. 성진우는 그녀의 말을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 군주의 힘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헌터들의 살해자들에게서 같은 기운을 느꼈다면 그 공격자들 또한 군주일 것입니다. 데이빗이 끼어들며 그들이 마주한 위협은 일반 헌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었고 이들을 막아설 만큼 강한 성진우 같은 누군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헌터국이 성진우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무엇이든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심지어 용 카미쉬가 남긴 룸서까지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해당 헌터들이 단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쓰러지면 미래의 재앙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진우는 한동안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단호히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데이빗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성진우의 거절이 토마스 안드레와의 충돌 이후 남은 원한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진실은 더 간단하고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아직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성진우는 문으로 향하다가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무언가 그를 붙잡았죠.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애덤 화이트를 불렀습니다. 애덤이 다가오자 성진우는 헌터국이 보호를 요청한 헌터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 떠오른 듯 그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애덤의 눈이 빛났고 그는 안도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을 처리하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길드 회의의 마지막 날이 밝아왔습니다. 연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들과 그들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성대한 축하 행사 속에서 성진우는 마침내 병원에서 돌아온 유진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성진우가 그의 상태를 묻자 감정에 젖어 눈시울이 붉어진 유진호는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성진우가 자신을 위해서 거대한 토마스 안드레와 직접 맞서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근처의 헌터들은 경외심에 가득 차 성진우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눈앞에 있어도 그의 존재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진우는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감히 상상조차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곧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마수사체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사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성진우가 사냥한 거인들의 사체를 구매하고 싶다며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성진우는 사업적인 일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대답한 후 아진 길드의 부회장이 그 일을 맡고 있다고 유진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러 자리를 옮기자 성진우는 진호가 역할에 적응하는 모습에 조용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아담이 태블릿을 들고 연 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성진우에게 그것을 건네며 기여도, 임무 성공률,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포인트 시스템으로 순위가 매겨진 상위 10명의 헌터 명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최우선 보호 대상이며 성진우 헌터가 돕는다면 헌터국이 그들의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진우 헌터는 목록에서 자신이 몇 위인지 물었죠. 아담은 웃으며 그가 거인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활약 덕분에 아마 3위나 4위쯤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가 1위, 뮤즈캉이 2위였고 그 뒤를 크리스토퍼, 리드, 시드하르트가 이었습니다. 성진우는 명단을 대충 보았는데 벌써부터 이름 외우기가 피곤했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각 헌터에게 그림자 병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헌터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지배자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다가올 전투에서 적과 아군을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느리고 묵직한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압도적인 기운이 다가오면서 익숙한 압박감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진철이 몸을 살짝 기울여 말을 걸려 했으나 성진우는 그에게 걱정할 필요 없는 일이라고 침착하게 말하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토마스 안드레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한 팔에는 깁스를 한 채, 지난 전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성진우에게 다가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의사와 치료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진우의 마력이 너무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투를 회상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성진우가 그날 자신의 길드 전체를 쉽게 전멸시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업자득인 황동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죽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는 왜 그렇게까지 자제력을 보였냐고 물었다. 성진우의 대답은 간단했다. 토마스 길드는 죽을 만큼의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설명에 골리앗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해와 존경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황동수의 행동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떠나려던 토마스는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팔이 나으면 같이 밥 한 끼 하고 싶다는 거였죠. 그는 매니저에게 진우의 연락처를 남겨 약속을 잡으라고 했다. 그때 로라가 앞으로 나서며 토마스가 감사의 선물도 보내고 싶어 한다며 정중하게 진우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진우는 필요한 게 없다며 거절했지만 로라는 부드럽게 고집했습니다. 주인님은 누구에게 빚지는 것을 싫어하는 경쟁심 강한 분이라 작은 것이라도 받으셔야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진우는 좋은 단검이면 될 것 같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로라는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한 뒤 토마스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아담이 다시 나타나 목록에 있는 헌터들과 소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성진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목록을 훑어보면서 6위 헌터의 이름이 명백히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담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의 며칠 전 해당 헌터와의 연락이 끊겼음을 인정했습니다. 브라질 정부와 비밀 기관조차 그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성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헌터가 이미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안드레와 크리스토퍼 리드가 이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헌터 한 명이 실종된 상황에서 이제 7명의 이름, 즉 그의 그림자를 드리워야 할 사람이 7명 더 남았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창 파티 분위기였지만 한국은 이미 고요한 어둠에 잠긴 밤이었습니다. 한국헌터협회 안 고 회장은 책상에 홀로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서류가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를 짓누른 건 서류도 야근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무거운 무언가였죠. 언제부터인가 그의 심장은 제대로 뛰지 않았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미세한 불편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 그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무리한 것도 아닌데 부자연스럽게 뛰었고 마치 끝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조용한 비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계속 무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 한계를 넘었고 아직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 순간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고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걱정스러운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냐는 짧은 물음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곧 퇴근하여 집에 갈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대답하던 중 갑자기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감각이 그의 주위를 사로잡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었다. 창밖을 본 그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스카이라인도, 차량도, 불빛도 모든 것이 짙은 검은 공허함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려 애쓰는 사이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하지만 시야 끝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그림자에 그는 멈춰섰고 고개를 돌렸다. 그곳 소파에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무심하게 앉아 있었다. 그에게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서리 군주가 강림한 것입니다.